2단원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의 두 번째 수단원 기후변화 시대의 신인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상기후 현상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엘니뇨예요. 엘니뇨란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여기가 태평양이죠, 그죠? 이 태평양의 동쪽 그리고 적도 부근의 동쪽 이 부분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자, 이 동쪽에 이 남아메리카가 있죠, 그죠? 이 남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이 엘니뇨라는 게 남자 아이 혹은 아기 예수라는 뜻의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2015에서 16년에는 엘니뇨가 너무 급격하게 크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여러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대요. 이 지역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 강우, 이상 고온 현상, 수온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에 반해서 아시아와 호주, 아프리카 지역, 그럼 이건 서쪽이잖아요. 그죠? 이 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산불과 이제 물 부족, 불볕더위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쪽은 홍수가 나고요. 이쪽은 가뭄이 발생을 했대요. 이상 건조 현상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엘니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엘니뇨는 왜 일어나며 이로 인한 문제들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엘니뇨의 발생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떤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평상시의 표층 수온을 봅시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표층수, 요 아래쪽이 심층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이 표층 수온을 보는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 표층 수온이 어때요? 서태평양보다 낮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 여기 봤을 때 서태평양에 비해서 수온이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평상시예요. 그런데 엘니뇨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색깔이랑 비슷해지죠. 수온이 평상시에 비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한번 요 그림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바다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동태평양. 이 동태평양 근처에는 페루와 같은 남미 지역이 있죠. 그리고 요 서쪽이 이제 서태평양 이렇게 써볼게요. 이 서태평양에는 인도네시아나 호주 같은 나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적도 해역만 보는 겁니다. 요 영도를 기준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왜 여기 수온이 낮게 되는 건지 서태평양보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배웠을 거예요. 바로 무역풍입니다. 자, 이 무역풍을 따라서 어때요? 요 표층수 따뜻하게 데워진 표층수가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태평양 부근은 따뜻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도가 수온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는 바닷물이 적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밑에 있던 심층수가 이 바닷물, 표층수를 채우기 위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밑에 있는 이제 바닷물을 우리가 심층수라고 했잖아요.
이 심층수가 여길 채우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승이라고 불러요. 심층수가 용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따뜻한 물은 이쪽으로 가고 차가운 물이 이쪽으로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수온이 이제 높고 낮은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주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수온이 높으면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 온도가 높으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하게 데워진단 말이야.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되죠? 네, 위로 올라가게 돼요. 즉, 이 수온이 높아지면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수온이 높아지면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승기류 때문에 어때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강수량이 높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어때요? 계속 이 무역풍의 영향 때문에 여기가 수온이 높고 상승기류가 형성돼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이러한 영향 때문이고, 또 동태평양 페루 부근은 평소에는 수온이 낮아요. 그럼 거꾸로 낮은 온도에서는 기체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무슨 기류? 하강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조금 옮겨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구름이 잘 형성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구름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동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이제 평상시예요. 자, 그런데 엘니뇨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원인이 뭐냐? 이 엘니뇨의 원인은 이 무역풍 있죠? 이 무역풍이 몇 년 주기로 약해지는 시기가 있대요.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은 엘니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평상시에 비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고, 이거 좀 옮길게요. 좀 옮긴 다음에 자, 요 평상시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어때요? 약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무역풍이 잘 불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역풍이 약하게 불게 되면요, 자, 원래 물이 어때요? 이쪽에 쏠려 있었죠, 그죠? 무역풍 때문에. 근데 이 바람이 약하니까 여기에 있던 많은 물이 반대로 이동하려고 하게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표층수가 반대로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물이 많아지니까 요 아래에 있던 심층수는 용승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용승이 어떻게 된다? 잘 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서태평양 쪽의 수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따뜻한 물이 오른쪽으로 다 이동해 버렸으니까 여긴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죠? 수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기류가 아니라 하강기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죠?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은 비가 잘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그래서 강수량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는데 비가 갑자기 뚝 끊겨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인도네시아나 호주와 같은 곳이 가뭄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동태평양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온이 높아지겠죠. 표층수가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그죠? 자, 수온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겠고. 자, 어때요?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강수량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어때요?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는 홍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좀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무역풍이 어떻게 변하는지, 두 번째는 요 표층 해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심층수의 용승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각각의 수온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강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요 과정 차례차례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상기후 현상은 바로 사막화입니다. 사막화란 건조한 기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토지가 황폐해지는 현상이에요. 이 사막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인위적, 즉 사람이 활동을 해가지고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막화의 자연적 원인은 바로 대기 대순환입니다. 우리 저번에 기억이 나나요? 여기 적도 부근에서 어때요? 30도 부근으로 무슨 순환? 네, 해들리 순환이 발생을 했죠, 그죠? 이렇게 그려볼까요? 적도에 상승해서 30도 부근에서 하강해서 다시 순환하는 게 해들리 순환이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30도 부근까지 갔다가 하강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해들리 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30도 부근에서는 무슨 기류가 형성이 됩니까? 바로 이 30도 부근에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된다. 자, 하강 기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강수량이 낮아지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계속 건조한 기후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30도 부근은 실제로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그레이샌디 사막이라든지 이런 그 대표적인 사막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막들이 이러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위적 원인도 요즘에 추가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무분별한 개간이라는 것은 뭐 산이나 아니면 들을 다 깎아서 밭으로 만드는 걸 말해요. 개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때요? 토지가 헐벗게 되죠, 그죠? 그리고 무분별한 방목, 소나 양을 풀어놓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풀을 다 뜯어먹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무분별한 벌채, 이 숲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결국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이 푸릇푸릇한 풀이나 나무들을 싹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토지가 황폐화가 돼요. 토지의 황폐화가 지속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막화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사막이 발생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런 요즘에는 인위적 원인 때문에 사막화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가 있죠. 지구온난화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이 지구온난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온실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 온실효과는요, 기본적으로 지구가 계속 가지고 있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온실효과가 너무나 크게 일어나는 나머지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온실효과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실 안에 들어가면은 온실 바깥보다 훨씬 더 따뜻하죠. 그 원리랑 동일하다는 뜻인데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와요. 태양열이 왔을 때 이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다 반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왔을 때는 엄청 뜨겁게 달궈졌다가 바로 식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지구의 온도가 낮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러한 대기권이 있죠, 그죠? 대기권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왔을 때 지구 복사 에너지가 한 번에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이 대기권에서 한 번 흡수됐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반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열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주변에서 맴돌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구가 훨씬 더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고 어느 정도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불을 덮고 있는 거랑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불을 안 덮고 자면은 우리의 열이 금방 다 날아가 버릴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불을 덮고 자게 되면 네, 예쁘네요. 자, 이불을 덮고 자게 되면은 그 우리의 열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불에 이제 갇혀가지고 조금 오래 있다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따뜻해지는 거다. 이것도 이제 온실효과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실효과란 지구가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을 잘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기체들이 이제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기체들이겠죠. 그러한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온실기체라고 하는데요. 온실기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수증기도 있고요. 우리 메탄가스라고 들어봤나요? 방귀를 끼면 많이 나오는 이 메탄가스도 온실기체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CO2입니다. 자, 우리가 온실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가 바로 CO2예요. 왜냐하면 여러 기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양이 많은 게 CO2이기 때문이에요. 온실 기체 중에서 이 CO2가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훨씬 더 그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CO2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듯이 어때요? 화석 연료를 너무나 많이 연소를 하고 있죠. 요즘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죠? 그 뭐 비행기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차로 간다든지 모두 다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기름을 이제 태울 때 우리가 CO2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무분별한森林 벌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이 나무들이 CO2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나무들이 없어지면서 그런 역할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O2가 훨씬 더 지구상에 많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50년대보다 2000년대에 거의 뭐 40배에 가깝게 증가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CO2의 배출량과 어때요? 이 지구 온도의 상승이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이 CO2가 이 지구 온난화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0차시 기후변화 시대 신인류의 개념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